환자분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고 척추 손상도 심각합니다. 지금으로선 깨어날 가능성이. 의사의 말에 아버님의 다리는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아버님, 언젠가는 꼭 깨어나실 겁니다. 병실이 조용해진 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대 곁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빨리 죽어라.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고 그 차가운 목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화요일 아침 6시 부산 해운대의 한옥 복원 현장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현장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죠.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집을 나서기 전 남편 태성이 건넨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1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여전히 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 건축 전문가로서의 자신이 더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복원 중인 한옥은 200년 전에 지어진 귀중한 문화재였습니다. 3층 구조의 웅장한 건물은 조선 후기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죠. 수연은 매일 이곳에서 나무 하나, 기와 한 장까지 꼼꼼히 살피며 옛 모습을 되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수연 씨, 벌써 오셨네요. 현장 소장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오늘 2층 계단 점검해야 해서요. 어제 목수님들이 보수 작업 마무리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려고요. 아, 그거요? 김철수 씨가 어제 야근까지 하면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다뇨? 그냥 뭔가 불안해 보였다고 할까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목수였어요. 그가 불안해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수연은 안전모를 쓰고 한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이미 복원이 거의 끝나 있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짠 대들보가 든든하게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벽면의 단청도 선명하게 살아났죠. 계단 앞에 섰을 때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괜찮아.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이잖아. 혼잣말을 하며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갔어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원래 오래된 목재는 그런 소리를 내는 법이었죠. 2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우드득 하는 섬뜩한 소리가 났어요. 수연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계단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비명과 함께 수연의 몸이 허공에 떴어요. 3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앞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태성과의 결혼식, 그리고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동호의 미소까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수연 씨, 수연 씨.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온몸에 감각이 없었죠.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산분원 응급실. 박 회장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아, 수연아.
70이 넘은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죠. 회장님, 진정하세요. 수연이가 분명 깨어날 거예요. 태성이 장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죠.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환자분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고 척추 손상도 심각해요. 지금으로선 깨어날 가능성이.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성이 겨우 그를 붙잡았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뇌파는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다만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수연은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그녀의 숨을 대신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울음소리도, 의사의 설명도, 그리고 태성의 거짓 위로도. 움직여야 해. 제발 손가락이라도. 수연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영혼만 깨어있고 몸은 돌덩이가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잠금 증후군이었죠. 병실이 조용해진 밤, 태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연아, 미안해. 빨리 죽어라.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성이 계속 말했죠. 넌 모르겠지만 난 이미영을 사랑해. 처음부터 너와의 결혼은 거짓이었어. 내 아버지 회사가 필요했을 뿐이야. 수연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물만이 눈가에 고였죠. 곧 끝날 거야. 그럼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 태성이 나간 뒤 수연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감옥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태성과 이명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녀의 의식은 너무나 또렷했죠. 모든 걸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어요. 환자분의 상태는 매우 특이합니다. 주치의가 다른 의사들과 회진을 돌며 설명했어요. 수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뇌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운동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잠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환자가 우리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젊은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려 주길 간절히 바랐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눈동자 움직임이나 뇌파 반응을 체크해봤지만 특별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니,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이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태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수연은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수연아, 나야. 태성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연기인지를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오빠, 괜찮아?
이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태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여긴 위험해. 누가 볼 수도 있어. 아무도 없어.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야. 확인했어. 이미영이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하네. 이렇게 누워만 있다니? 이미영의 목소리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듯 했죠. 그만해. 수연이 듣고 있을지도 몰라. 듣고 있으면 어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미영이 낄낄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벌써 일주일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때. 태성의 말이 잠시 멈췄어요. 수연은 다음 말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할 거야? 아버님도 수연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움직일 수 없는 몸에서 눈물만이 유일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15억이야. 생명보험 10억에 상해보험 5억. 다 합치면 충분해. 우와, 정말? 그럼 우리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와 나 둘만의 삶을. 태성이 이미영을 껴안았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처음부터 자신은 돈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오빠, 계단 일은 정말 깔끔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미영의 말에 수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그럼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김철수를 매수하는 게 쉽지 않았어. 처음엔 거절했거든. 하지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접근했지. 천재야, 정말. 계단 연결 부위를 약하게 만들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수연이 매일 그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수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를 수도, 그들을 때릴 수도 없었어요.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이미영이 수연의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연의 얼굴을 스쳤어요. 예쁘긴 했네.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 끝이야. 두 사람이 나간 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수할 거야. 반드시.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진실을 밝힐 거예요. 태성과 이미영이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수연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 그들의 계획, 모든 증거를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체위를 바꿔주었어요. 수연 씨, 오늘은 어떠세요? 제 말이 들리시나요? 젊은 간호사는 항상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어제 남편분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깊으신 것 같아요. 매일 오시고. 수연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사랑하는 남편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악마였으니까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신대요.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해외에서 특수한 치료법을 배워오셨다고 해요. 간호사의 말에 수연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 그 의사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김동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수연 씨 눈에 눈물이. 간호사가 놀라서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김동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동호일까요? 대학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하지만 태성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동호. 운명의 장난처럼 1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병원 복도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어요. 새로운 의사가 온다고 했던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김동우입니다.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어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호가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연.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어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너야? 수연아? 동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수연은 울고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호는 차트를 다시 펼쳤어요. 사고 기록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계단 붕괴 사고, 잠금 증후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동호는 수연의 뇌파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은. 그는 다른 검사 결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죠. 수연아, 혹시 내 말이 들려? 동호가 수연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대답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간절히. 하지만 입술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눈동자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아니, 뭐라도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동호는 수연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 이건. 동호는 펜라이트를 꺼내 수연의 눈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수연의 눈동자가 빛을 따라 조금씩 움직였죠. 세상에, 너 정말 깨어있구나.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수연에게 몸을 기울였죠. 수연아, 내 말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봐. 수연은 온 힘을 다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됐어. 너 정말 의식이 있어.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들어왔어요. 동호는 재빨리 의사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누구시죠? 태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신경외과 김동우입니다. 오늘부터 박수연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 정태성입니다. 두 남자는 차갑게 악수를 나눴어요. 동호는 태성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10년 전 자신과 수연을 갈라놓은 사람이었죠.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좀 더 검사가 필요해요. 희망은 있나요? 태성의 질문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포기하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의학적으로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포기하긴 이릅니다. 동호의 단호한 대답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태성이 나간 후 동호는 다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방금 그 사람이 내 남편이야?
수연은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아. 수연은 눈을 두 번 깜빡였어요. 동호가 놀라며 물었죠. 두 번은 아니라는 뜻이니? 그럼 혹시 그 사람이 동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거기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죠. 알았어. 내가 조사해 볼게. 동호는 수연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있잖아, 수연아. 사실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갑자기 나를 떠났을 때 난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동호가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태성이 협박했구나. 내 짐작이 맞다면 그 녀석이 너와 내 아버지 회사를 이용하려고. 수연은 다시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맞다는 신호였죠. 이제 알았어. 그때 왜 그래야 했는지. 동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소통 방법을 만들자. 내가 알파벳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볼게. 그는 종이에 알파벳을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글자를 가리킬 때 원하는 글자면 눈을 깜빡여. 수연은 집중했습니다. 동호가 글자를 하나씩 가리킬 때마다 눈을 깜빡였어요. K, I, E. 동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킬, 죽인다고. 누가 누구를? 수연은 계속 눈을 깜빡였어요. M, E. 날 죽인다고. 태성이 널 죽이려 한다고? 수연이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동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 나쁜 놈. 감히 어떻게. 동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걱정 마. 내가 지킬게.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는 수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약속해. 이번엔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수연은 동호의 손길을 느끼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제 그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동호는 매일 밤 몰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연의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태성이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너를 다시 걷게 할 거야. 그리고 그놈들을 감옥에 보낼 거야. 동호의 다짐을 들으며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정의를 위한, 그리고 사랑을 위한 싸움이요. 부산 해운대 한옥 복원 현장. 목수 김철수는 무너진 계단 잔해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죠. 미안해요. 수연 씨. 철수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병원비.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했던 그때 태성이 나타났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안하며 계단 연결 부위만 약하게 해주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태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한 사고만 날 줄 알았습니다. 설마 사람이 저렇게 큰 부상을 입을 줄은.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죠? 전 변호사 한서구입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라니 설마 들킨 건가? 무슨 일이시죠? 박수연 씨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죠. 1시간 후 부산 시내의 한 카페.
철수는 초조하게 발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곧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서구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서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철수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정태성 씨가 당신에게 대단 조작을 지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수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서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태성이 철수에게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사고 일주일 전 정태성 씨가 당신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했더군요. 철수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수술비가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서구는 철수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신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세요. 정태성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철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태성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죠.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고 있는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 시각 박 회장은 서울 본사 회장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사립탐정이 가져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 나쁜 놈.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분노는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보고서엔 태성의 모든 비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돈 횡령, 이미영과의 불륜, 그리고 수연을 해치려 한 계획까지. 비서실장! 회장이 소리쳤어요. 곧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네. 회장님. 당장 정태성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켜. 회사 출입도 금지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서구 변호사한테 연락해. 고 소장 준비하라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한편 동호는 병원 연구실에서 수연의 뇌파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옆엔 친한 동료, 의사가 있었어요. 동호야, 이 환자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특별한 케이스라서. 동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동료는 눈치챘어요. 설마 아는 사람이야? 동호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이야. 뭐, 첫사랑이란 말이야? 동료가 놀라서 물었어요. 동호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 그리고 지금 그녀가 위험해. 남편이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어. 뭐라고? 그게 무슨... 동호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동료에게 털어놨습니다. 동료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 모으는 중이야. 동호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늘 밤 태성이 병실에 오면 녹음할 거야. 그날 밤 동호는 병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태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 이미영도 나타났죠.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그 새로 온 의사는 뭐래요? 김동호. 그 놈이 좀 거슬려. 자꾸 희망적인 소리만 해.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필요하면 그 놈도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동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오빠, 보험금은 확실한 거 맞죠?
당연하지. 15억이야.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최소 100억은 넘어. 와, 정말 부자가 되는 거네요.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죠. 근데 오빠, 혹시 들킬까봐 무섭지 않아요? 뭘 들켜? 완벽한 사고야.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목수는요. 김철수, 걱정 마. 그 놈은 아들 병원비 때문에 약점이 잡혀 있어. 절대 입 모지 열어. 동호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동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수연의 손을 잡았죠. 수연아, 다 들었어. 이제 증거도 확보했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호가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내일 검찰에 고발할 거야. 박 회장님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다음 날 아침 한서구 변호사는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보험 사기 등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증인과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서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는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철수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시각 태성은 회사로 출근하려다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성 씨는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태성은 당황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이 회사 부사장이야. 회장님, 지시입니다. 태성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정태성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변호사를 불러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같은 시각 이미영도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어요. 왜 이러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살인미수 공모 혐의입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드리죠. 이미영이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에서 동호는 수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연아, 태성과 임영이 체포됐어. 수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안심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동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어. 독일에서 개발된 건데 잠금 증후군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널 일으켜 세울게. 그리고 동호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악몽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수많은 기자들이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딸을 해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판결이 오늘 나오는 날이었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정태성에게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태성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는 피고인석에 털썩 주저앉았죠. 피고인 이미영에게는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이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소용없었어요. 법정 경위가 둘을 끌고 나갔죠.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휠체어를 탄 수연이 동호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주연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이죠. 비록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의식과 언어 능력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증인석에 서고 싶습니다. 주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동호가 수연의 휠체어를 증인석으로 밀었습니다. 주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성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제게 한 짓을 모두 들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금증후군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과 이미영 씨가 나눈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제 생명보험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저를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거짓이었죠. 주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감옥에 갇힐 차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수연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딸을 꼭 안았어요. 주연아,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의 품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선 동호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수연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동호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부산 해운대 한옥복원 현장. 완전히 복구된 한옥이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주연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동호가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되어 있었죠. 1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이 한옥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연이 동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절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니까요. 두 사람은 한옥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 멀리 해운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주연은 이제 문화재 보존 사업에 더욱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니 전통 건축물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동호 씨, 우리 함께 부산의 모든 한옥을 지켜요. 좋아요. 평생 함께 할게요. 철수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그는 정직한 몫으로 다시 일하고 있었죠. 박 회장은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연은 동호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죠. 주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